오늘 돈을 빌리러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한 남동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매형이 오는 소리에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 틈새로 본 광경은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누나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힘든 일 한 번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셨고 누나는 저에게 누나이자 걸어 다니는 지갑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서 빚을 질 때마다 누나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고생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6살 위인데 고향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높은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해 온 동네의 자랑이었죠. 졸업 후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유한 남자, 바로 지금의 매형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나의 결혼 소식에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시집간 후 매달 꼬박꼬박 돈이 왔고 집안 살림도 하나둘씩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방네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갔다고 사위가 서울에서 큰 회사 사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하지만 저는 인생이 항상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친구들과 동네에 PC방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300만 원씩 내야 했는데 저는 모아둔 돈이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누나, 나 사업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누나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서울로 와. 직접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누나가 돈을 주면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과 새 옷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상상했죠. 깊은 생각 없이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고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는 누나의 얼굴은 어딘가 긴장돼 보였습니다.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누나가 재촉했습니다. 그 사람 곧 와. 빨리 올라와서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저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을 차려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채 묻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손을 끌었습니다. 빨리 이 옷장 안에 숨어. 누나, 왜 이래? 일단 숨어. 나중에 내가 부를게. 저는 당황했지만 누나 말대로 했습니다. 누나의 침실에 있는 작은 나무 옷장은 어둡고 좁았으며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려 앉았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거실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고 누나의 구두 소리가 다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낮고 짜증 섞인 매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느라 이제야 문을 열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작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누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방 정리하다가 벨 소리 듣고 바로 나왔어요. 매형은 흥소리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나는 조심스럽게 매형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받아들고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찻잔을 내밀던 누나의 손이 살짝 떨리면서 찬물이 넘쳐 매형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기는. 이래서 뭘 제대로 하겠어. 정말 쓸모없는 인간. 매형이 소리치자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나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바로 닦을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형이 손을 들어 누나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나는 바닥에 쓰러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얼굴은 뜨거워지고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일을 크게 만들면 누나가 더 곤란해질까봐 참았습니다. 누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물기 묻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화를 내며 욕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때 누나가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누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욕실 들어갔어. 나와. 저는 밖으로 나오며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누나, 방금. 누나는 제 말을 끊고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돈 가지고 빨리 가. 더 이상 있지 마. 안 가. 나 저 인간이랑 얘기해야겠어. 아니 가. 누난 괜찮아. 제가 망설이는 사이 누나는 거의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쿵 닫히고 저는 차갑고 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나처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누나에게 빌부터 사는 무능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견디는 누나에게서 돈을 받아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이혼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부모님은 슬퍼하실 거고 나는 경제적 지원을 잃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정처 없이 걸으며 갈등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저는 12층 누나의 집 현관문 앞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서성였습니다. 문은 이미 굳게 닫혀 다시 돌아가 이야기할 길은 없었습니다. 손에는 누나가 급히 쥐어준 돈 봉투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제가 무심코 누나에게 안겨준 상처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복도 저편에 있었지만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누나의 집에서 도둑처럼 도망쳐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 위에서 깜빡이는 노란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온 가족을 책임졌던 강인한 여인이었던 누나가 이제는 차갑고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괜찮아.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시 오지 마. 누난 괜찮아.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 사과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왜 누나가 사과해야 하지? 부끄러워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가장 늦은 시간에 고향행표를 샀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 연민, 죄책감, 그리고 비겁함이 뒤섞인 감정들로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나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돈을 받고 도망자처럼 빠져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방금 일어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돈 빌리러 갔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일찍 줘서 오래 있기 좀 그랬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누이가 철이 들었구나.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매형의 폭언에 목이 매던 누나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그날 밤 옷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묵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께 제가 본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찻집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 매형이 새 차 뽑았다며.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집은 좋겠다. 누나가 부자한테 시집가서. 이제 뭐 할 거야? PC방 차릴 자금은 모았고. 저는 바쁜 척하며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누나의 동정과 이름 없는 의무처럼 매달 보내오는 돈 봉투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그때 문 밖으로 저를 밀어내기 전 누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펐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지쳐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서 있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돈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확히 3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급하게 쓴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힘내, 동생아. 원하는 걸 선택할 용기도 없이 사는 나처럼 되지 마. 저는 비뚤비뚤한 글씨를 보며 누나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하게 누군가 챙겨주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부자 남편의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진 누나의 삶도 감옥살이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삼촌 댁에 찾아가 목공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삼촌이 제게 배워보라고 권하셨지만 저는 게으름을 피우며 온갖 핑계를 댔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배울게요. 삼촌은 저를 한참 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한테 돈 빌릴 일 다 끝났냐?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삼촌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작업장으로 와. 목공일 쉽지 않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나 제 자신에게서 경멸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옷장에 숨지 않아도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목공일 배우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누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었지만 몇 분 후 붉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0만 원짜리 돈 봉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조용히 깨어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소리치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았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하다 다치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온 친척이 우왕좌왕할 때 누나만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누나는 고작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를 데리고 병원을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 부모님을 그 힘든 시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이 많아 동네 사람 모두가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나를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인내심 많은 성격이 양날의 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한다는 것만 알았죠.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면 온갖 선물과 옷, 이웃집 아이들을 위한 과자까지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내 누나는 정말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키가 크고 말쑥하며 잘생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자가용으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모습에 부모님은 마치 금덩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딸은 일해야지. 시집 갈 거면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몸도 편하고 집안 걱정도 덜어야지. 그날 누나가 조용히 밥을 먹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평소처럼 많이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누나, 저 사람 사랑해 라고 묻자 누나는 대답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랑 측은 고급차 여러 대로 신부를 데리러 왔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우리처럼 딸을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낸 집은 없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누나가 부자에게 시집 가서 온 가족이 덕을 본다고 생각하며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후 누나가 제사에 참석하러 고향에 왔을 때 저는 누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했을 때처럼 반짝이지도 않았고 이야기 속에 기쁨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자주 멍하니 있었고 적게 먹었으며 큰 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매형이 잘해주냐고 묻자 누나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사랑도 좀 차가울 때가 있어.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나가 예전의 누나가 아니라고만 느꼈습니다. 그 제사 이후로 누나는 고향에 더 드물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해서 오라고 재촉하자 누나는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상은 기억해야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고향을 무시하는구나. 저는 누나가 고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나는 앞뒤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오기 싫었던 이유는 아무에게도 지금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남편과 호화로운 집을 가졌지만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외로운 누나의 모습을. 그러다 한 번은 서울에 누나를 보러 갔다가 아파트 아래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선희 동생이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영이라고 합니다. 누나의 옛 친구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영 씨는 누나의 대학 시절,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누나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과외를 하고 친구들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그가 누나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누나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의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나가 시골 출신이라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희가 저와 헤어졌어요. 원망 한마디, 화 한 번 내지 않고 단지 사랑 때문에 오빠가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내가 그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만 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고 자신의 감정을 위해 살았던 때가 있었다니. 하지만 가족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위 조건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나가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누나는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누나를 사랑하세요?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든 안 하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약 누나가 힘들다면 혼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누나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나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누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반짝이는 눈빛. 저는 종이를 꺼내 한 문장을 썼습니다. 누나, 미안해.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선물과 함께 누나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누나가 결코 지치거나 슬퍼하지 않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동생의 뒤늦은 감사와 미안함을 담아서.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와 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느린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저는 누나의 부드러운 외면 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가족조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세계를 언어의 진력. 제가 삼촌의 목공소에서 널빤지를 손질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 저. 준영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뵈었던. 저는 뜻밖의 연락에 놀랐습니다. 그가 제 번호를 저장해두고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차 고향 근처에 왔는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국도변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얼굴을 씻은 뒤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됐지만 특별한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준영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남편은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카페는 작고 낡았지만 소박하고 아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펼쳐진 수첩이 놓여 있었죠. 그는 일어나 인사하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음료는 시켰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영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누나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봤어요. 서울에 갔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친구를 통해 알아봤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센터 주소예요. 누나가 이곳에 가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여성평안센터 서울시 종로구. 목이 메었습니다. 형은 왜 누나를? 두 분은 이미 끝났는데. 준영 씨는 슬프지만 씁쓸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선희를 사랑했고 사실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 없어요. 하지만 선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났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저는 그녀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 결혼 덕분에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짧은 순간 저는 준영 씨가 누나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억지 미소로 고통을 감추는 모습이. 누나는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민준 씨가 알려줘야 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고 단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준영 씨는 한숨을 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선희가 저와 헤어지고 몇 달 만에 지금 남편과 약혼했어요.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졌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는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자책했어요. 혹시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누나한테 물어보진 않았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만났을 땐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었으니까.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사람처럼 웃더군요. 눈빛이 슬펐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주기 위해 있는 길을 택했다는 걸. 저는 손에 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혈육의 고통 앞에서 눈뜬장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작은 사진관에 들러 옛 사진 한 장을 다시 인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10살 생일에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처럼 환한 눈빛으로 저는 사진 뒷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언젠가 누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 누나가 얼마나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줘.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여성지원센터 주소가 적힌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봉투 뒤에 동생이라는 세 글자만 남겼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랐지만 저는 누나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편지를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누나가 편지를 받았을지, 읽었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가장 힘들 때조차 침묵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인내심은 힘인 동시에 굴레였습니다. 그날 아침, 목공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작지만 억제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누나야.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나가 제게 전화를 하다니. 누나, 잘 지내? 저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보낸 편지, 맞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누나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보낸 사진, 나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잊고 있었어. 사진 속 내 모습이 낯설더라. 내가 예전엔 저렇게 행복했었나. 목이 메어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누나를 울리지 않으면서도 위로가 될 만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언젠가 내가 떠나고 싶어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저는 누나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누나는 그냥 오기만 해.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나도 그렇고. 저는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전화는 끊겼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냄새 가득한 작업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톱밥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나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누나의 페이지는 대부분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 제 조카의 사진을 올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진첩을 스크롤하다가 하루 전에 업데이트된 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설명 없이 단 한 장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주방에 서서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누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누나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이 묶고 등은 살짝 굽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틀에는 제가 보낸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다가 저는 벽 한 구석에 깨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고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누나는 그것을 떼지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나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일까요? 이틀 후 모르는 계정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장기 없는 누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살짝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누나는 카메라를 식탁으로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23분 길이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형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는 버려지는 거야. 그리고 쟤는 내 조카야.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디서 함부로 의심을 해. 저는 거기까지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이제는 남편의 조카와 말도 안 되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먹고 베개 밑에 휴대폰 켜놓고 평소처럼 대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에서 그런 눈빛을 보았습니다. 굳건하고 결심에 찬 눈빛.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나, 확실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확실해. 더 이상 눈물로만 가득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해. 빈손으로 아들 데리고 나갈 순 없으니까. 저는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울 일 있어. 제가 묻자 누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떠날 때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이혼 전 준비사항, 양육권 지키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누나의 젊은 날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누나가 족쇄를 벗어던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저는 제가 누나에게 보냈던 옛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누나, 맑은 눈빛과 햇살처럼 밝은 미소.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나는 다시 저렇게 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 미소를 지켜줄 거라고. 운명의 전화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누나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감히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이 누나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작은 재촉조차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되어 막 일어서려 할 때 주저앉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작업장 마당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나가 아들 지호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제 조카, 누나의 아들, 아이는 귀가 한쪽 찢어진 곰인형을 안고 파란색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네.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은 낯선 미소였습니다. 아마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응, 며칠 쉬러 왔어. 집에 있던 어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만큼이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왜 미리 말도 안 했어. 택시비 비싸지 않니? 누나는 대답 대신 피곤하니 잠시 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누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나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누나 방을 지나치다 살짝 열린 문틈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누나가 방금 갈아입은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였지만 구겨지고 어깨 부분이 해져 있었으며 멍든 것처럼 푸르스름한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밥을 먹으며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천진하게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어? 왜 같이 안 왔니? 누나는 잠시 손을 멈칫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출장이 생겼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일이 많은 법이지. 그래도 아내랑 자식은 챙겨야지. 내 매형이 바쁘니 나중에 민준이 너도 결혼하면 그래야 한다.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진실을 아시면 누나 편에 서주실까?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고 아버지는 뉴스를 보실 때 저는 조용히 누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는 아들 지호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노란빛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누나의 깡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원피스, 봤어. 누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니, 이해 못 하실 거야. 그냥 내가 남편 버리고 못되게 군다고 생각하시겠지. 잔인한 진실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가 필요하실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에게
이혼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변호사, 임시 거처, 양육권 문제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고마워. 처음으로 기댈 곳이 있다는 걸 느꼈어. 저는 누나가 보지 못하게 저 역시 울고 싶은 마음을 감추며 누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야. 누나는 제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나의 눈에서 몇 년간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물처럼 부드러운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알고 일어서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주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아주 슬펐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애쓰지 않아도 돼. 누나는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누나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누나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마침 지나가는데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저는 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매형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건 무슨 뜻이야?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내 가족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누나의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친정에 오는데 당신 허락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협박하면 그 녹음 파일 변호사에게 보낼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누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준비됐어. 민준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누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고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가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부드러워졌지만 동시에 식어가는 잿불처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누나가 며칠 쉬러 온 줄로만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도시에서 시집살이 하다가 선물과 돈을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셨고 아버지는 누나가 선물한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귀향이 집이 그리워서도 한가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낡고 녹슨 숨막히는 화려한 새장 같은 과거의 삶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조카의 고른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잠을 깨려고 우물가에 세수하러 가려는데 누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침실 사이의 벽은 얇은 판자였고 어릴 때부터 알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판자의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울음 섞인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누나 친구인 듯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혼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들 내가 행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할 거야. 비난받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평생 눈물 속에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것보다 나아. 계속 희생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 네가 계속 침묵하면 아무도 몰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부모님, 너, 그리고 지호까지 너무 미안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너는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가족의 갑옷도 아니야. 너는 사람이고 여자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등을 돌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나는 자신을 위해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부자에게 시집가서 서울에 살며 살아있는 ATM처럼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는 누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 삼아 밭에 채소를 따러 나갔지만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명확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될까? 하지만 누나가 부담이나 동정을 느끼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막 솟아오를 때 누나가 지호를 안고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는 이제 햇살 가득한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들을 보며 더없이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들었어. 누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일, 그 전화.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나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너무 강했으니까.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기 없는 누나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끌어 宽마루에 앉혔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다 컸구나. 안 클 수가 없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 용서해줘. 지난 몇 년간 너무 철없이 살았어. 누나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어. 다만 언젠가 네가 나처럼 희생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참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누나의 말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갈 거야, 민준아.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당당하게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우리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부모님 곁, 내 곁, 평범하지만 진심이 있는 것들 곁에서. 저는 갑자기 누나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가 저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날 오후 누나는 지호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나의 옛 연인 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가 결심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준영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누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넌 좋은 동생이야. 다시는 누나를 혼자 두지 마.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누나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한 여인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강인한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나가 제 어린 시절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 여정에서 누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누나가 이불을 마당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호가 자주 뒹굴어서 침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사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굴욕적인 삶을 떨쳐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오래 머물 줄 알고 신이 나서 겨울 이불까지 함께 널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페인트 좀 사와라. 누이 온 김에 방 좀 환하게 칠하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벽돌 하나, 옷걸이 하나가 곧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것은 귀향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저는 누나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나가 나무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 누군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집갈 때 가져갔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누나는 그 상자를 기억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안에는 대학 시절의 작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앉아. 누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리가 나서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리 와 앉아. 민준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누나가 뚜껑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와 빛바랜 종이 냄새가 섞여 풍겨 나왔습니다. 안에는 낡았지만 하나하나 누나 인생의 일부와 연결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L자가 수놓인 분홍색 손수건, 누나의 18살 생일 선물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다른 붉은 벨벳 표지의 작은 일기장. 누나가 중학생 때 모았던 낡은 우표들이 담긴 주머니. 저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나는 일기장을 펼쳐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부드러운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이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누나는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몇 줄 더 읽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인사도 하지 않으셨다. 남편은 잘 적응하라고만 했다. 갑자기 외로워졌다. 저는 몇 장 더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는 물에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나를 때린 날,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나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체면이 있기에 용서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자 누나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내가 살아있었고 사랑했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 저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곁엔 내가 있어. 단 한 걸음도 돌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누나가 혼자 버티게 내버려 뒀습니다. 돈 달라고 손만 내밀었지. 한 번도 누나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답을 알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누나는 상자를 다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이혼 서류 내면 부모님이 날 미워하실까?
저는 누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실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이해하실 거야. 누나는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니까.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얇지만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나 갈게.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 준비 다 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열어 제 자신에게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누나는 몇 년간 먼지 쌓인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기억과 고통, 묻혀버린 청춘의 일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나가 과거를 접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무심했던 동생인 나는 이제 그 여정에서 누나 곁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가 하얀 옷을 입고 황금빛 논밭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손에는 지호를 잡고 있었고 앞에는 여름날의 새벽처럼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시작의 빛이.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 누나는 일찍 일어나 지호를 돌보고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어머니와 즐겁고 가벼운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집안 누구도 누나가 마음속으로 이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되찾기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지만 휴대폰은 항상 곁에 두었고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누나를 때리고 하녀처럼 여겼던 그 남자. 매형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토요일 점심, 온 가족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가 부엌 벽 뒤에 숨었습니다. 누나는 바나나 나무 옆에 똑바로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난동 부리면 녹음 파일이랑 고소장 공개할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누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누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그 자식이랑 얘기할게. 그럴 필요 없어, 민준아. 아니, 누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어. 이제 내가 할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매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희 동생입니다. 내일 고향으로 와서 저 좀 봅시다. 아직 남자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가지. 어디서 볼까? 저는 조용하고 아무도 엿보지 않는 동네 끝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도 거르고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떠나기 전에 누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냥 대화만 할 거야. 싸우지 않을게. 하지만 그 자식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용서 안 할 거야. 누나는 멍하니 밖을 보며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굳은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8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매형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모습, 회색 셔츠, 반짝이는 검은 구두, 익숙한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도 차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그가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형은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왜 보자고 한 거지? 우리 처남 다 컸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던 누나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 누나를 때리는 장면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누나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도 들었고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 그랬군. 여자들이 욕 몇 마디 들었다고 폭행이라고 떠드는 거지. 넌 아직 어리구나.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형님의 인형이 아닙니다. 누나는 이혼할 거고 저는 법정에 서는 날 누나 곁에 가장 먼저 서 있을 겁니다. 매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동생으로서의 자격, 여자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로서의 자격입니다. 형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아내를 때리지도 자식을 장식품처럼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엎질러졌습니다. 경고하는데 우리 집안일에 더 이상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도 일어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집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나는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누나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저는 끝까지 누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다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쫓아가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같은 인간이 더 이상 누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마당에서 지호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고 지호는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자 킥킥거렸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결은 끝났고 누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누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 집에서 너한테 못되게 굴더냐. 누나는 부모님을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 체면은 어떡하고?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의 행복이 남들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누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온 가족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첫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먼지를 씻어내고 길고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가 새로운 햇살을 위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가 부모님께 이혼을 선언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시며 이따금 조용히 우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와 누나 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한 사람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 둘 다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중요한 서류 몇 가지를 챙기러
아들 지호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반나절이면 돌아올 것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누나는 너는 엄마 곁에 있어줘. 나 혼자 갈게. 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오전 10시. 제가 작업장에서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벌써 왔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가족분 맞으시죠? 선희 씨가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국립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제가 이웃인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데려왔어요.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직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누나가 다쳤대요. 마당에서 벼를 말리시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구니를 내던지고 다리를 후들거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국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누나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누나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 위로 붉은 등이 칼날처럼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선희 씨, 가족분, 어디 계십니까? 네, 저요. 저희 엄마도 여기 계세요. 환자분은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뭔데요? 환자분은 임신 10주가 넘은 상태였는데 강한 충격으로 인해 유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누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끝내려 준비하던 그 순간에도 누나는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약 1시간 후 누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밖에서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희미했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너 알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이 끝나면 그때 생각하려고 했어. 그럼 계단에서 넘어진 건 정말 사고야? 누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 챙기러 위층에 올라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내 가방을 뺏어서 이혼 서류를 찢으려고 했어. 둘이 실랑이 하다가 내가 발을 헛디뎠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나 그 인간 고소할 거야. 이건 상해죄고 유산까지 시켰잖아.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혼을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그 인간 때문에 누나가
아이를 잃고 죽을 뻔했는데 누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아이도 돌아오지 않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다는데 더 이상 싸우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누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속으로 맹세할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아이를 잃었지만 누나에겐 아직 내가 있어. 내가 그 아이 목까지 평생 누나를 지킬게. 사흘 후 누나는 퇴원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닭죽을 끓이고 옷을 개고 누나가 쉴 침대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후에 제가 오토바이를 몰아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길에 누나가 제 등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지호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돌아보지 않고 살짝 웃었습니다. 누나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제 되찾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햇살과 갯집 냄새 가득한 작은 시골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적 소리도 경멸도 이를 악물고 내뱉는 폭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사고 이후 누나에 대한 집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셨고 밤에는 누나 방에 와서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딸의 손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지만 이따금 담배를 끊고 쌀을 사와 죽을 끓이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누나가 이혼을 선언했던 날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후 더 이상 철없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삼촌과 함께 목공소에 나가 힘든 일을 더 배우고 톱질을 하고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나가 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아침 누나가 저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눈빛이 슬픔 없이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누나 좀 도와줘.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게. 누나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등본, 공동재산 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줘. 내가 믿는 분이야. 그분들이 나 대신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실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순종적으로 살아온 제 누나가 이제 행동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직접 안 나가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갈 거야. 법정에 설 때는 내가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평온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난동 부릴까봐 걱정되지 않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누나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아무도, 그 사람조차도 나를 더 이상 상처 입힐 수 없어.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고개 숙였던 한 여인이 이제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이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낡은 사진관에 들러 사진 2장을 인화했습니다. 하나는 대학 시절 젊고 긴 머리를 한 채 환하게 웃는 누나의 모습, 다른 하나는 현재 아들 지호 옆에 앉아 갈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눈빛은 고요하지만 깊어진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아래에 한 줄 썼습니다. 오늘의 누나는 옛날의 누나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누나 방벽에 붙였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누나가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후 매형이 예고 없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민준아, 선희 남편이 그놈이 왔어. 대문 밖에 서 있어. 저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그가 이미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데리러 왔다. 누나가 아들 지호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색의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화장도 향수도 없었지만 그 기세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누나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널 가출죄로 고소하고 내 아들 유괴했다고 할 거야. 나에겐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누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고소해요. 하지만 기억해요. 나에게도 당신이 날 때리고 모욕하고 가족을 속인 녹음 파일 증거가 있다는 걸.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나서서 누나 앞을 막았습니다. 돌아가시죠. 여긴 우리 집이고 이제부터 누나는 당신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누나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날 저녁 누나는 지호를 동네 유치원으로 전학시키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누나의 글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럽고 정갈했지만 오늘의 필체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이제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응, 괜찮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 마당에서는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작은 마당을 비추었고 그곳에서는 지호가 외할아버지와 공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제때에 저항할 줄 알게 되었고 그 저항은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누나가 공식적으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머물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한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덜 찡그리셨습니다. 누나는 마치 큰 폭풍에서 막 벗어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정신은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잠들었고 매일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직접 아침을 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평소처럼 목공소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제 방문 아래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민준에게라고 또박또박 두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누나의 부드러운 필체로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밭에 있거나 시장에 갔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망고나무 아래서 지호가 노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네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 게으르고 남에게 의지하며 살던 동생이 이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었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매일 내 눈에서 그걸 보고 계셔. 고마워, 민준아. 그 폭풍을 나 혼자 겪게 두지 않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줘서. 비록 몇 마디 말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날 나는 포기할까 생각했었어. 남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였지.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놓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네가 떠올랐어. 서울에서 돌아온 날 충격과 분노와 아픔이 뒤섞인 내 눈빛이. 나는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할 수 없었어. 한때 게을렀지만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용기를 낸 동생이 나약한 누나 때문에 고개 숙이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살았어. 일어서기 위해,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매일 저녁 밥을 짓기 위해, 그리고 여자가 항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뒤에 서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았어. 민준아, 이혼이 끝나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화려한 건 필요 없어. 읍내시장에 작은 식당을 열어서 소박하게 장사하며 아이 키우고 살고 싶어. 네가 시간이 되면 간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게 이름은 평온식당으로 하고 싶어.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어낸 것이니까. 사랑하는 너의 누나가.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는 서둘러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누나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팔을 벌려 누나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 저는 속삭였습니다. 간판, 오늘 오후에 바로 만들어줄게. 누나가 웃었습니다. 눈에 더 이상 한 점의 아픔도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지호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삼촌 왜 그래? 갑자기 엄마를 안아.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엄마는 슈퍼맨이고 삼촌이 아는 가장 비범한 여자거든.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저를 째려봤지만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에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제 누나는 이제 그 어떤 폭풍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의존적이기만 했던 동생인 저는 이제 누나 곁에서 든든하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잘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그리고 칠했습니다. 평온식당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맛집도 전통도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 소박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든 여정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집 앞 대나무 기둥에 간판을 걸었을 때 누나는 아이를 안고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비치고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이 온 날, 누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지난 몇 주간 누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폭행 증거, 결혼 기간 동안의 재정 기여 내역, 사고 후의 진료 기록까지 모두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예전 서울의 아파트 옷장에 숨어 있던 그 불안하고 망설이던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누나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현실에 맞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재판은 오전 8시 시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새 손수건을 준비해 누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다녀와라. 어쨌든 우리 동네 딸인데. 누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싸우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백미러로 누나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침착하고 성숙하며 강인한 분위기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누나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매형도 막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잘 차려입고 짙은 향수를 뿌린 채 최신형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누나에게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소리치고 때리고 무시했던 여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침착하고 강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누나는 미소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재판은 8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소박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누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나의 변호사는 폭행 증거, 상처 사진, 사고 후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매형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낸 적은 있지만 일부러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넘어진 건 부주의 때문입니다. 누나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공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누나의 변호사는 누나에게 완전한 양육권과 두 사람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겁니다. 저 여자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 중에 발생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사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2시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선희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 양육권은 선희 씨에게 있으며 재산은 법률에 따라 분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동 소유의 아파트는 추후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매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고 더구나 순종적이던 여성에게 패배하는 것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진 후였습니다. 누나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재판이 끝난 후 엄마를 만나기 위해 외할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누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끝났어, 아들. 우리 이제 자유야. 제가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려는데 매형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즉시 누나 앞을 막아서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아기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틀렸던 것 같다. 누나는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는 의미 없어요. 하지만 당신 다음에 어떤 여자도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그 악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씁쓸하지 않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돌아오는 길에 누나는 제 오토바이 뒤에 앉아 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누나의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누나의 영혼처럼 누나는 아들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지호는 엄마 목을 껴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평온식당도 생길 거야. 누구든 와서 배불리 먹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지.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추수를 앞둔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누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우는 밤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삶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온식당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읍내시장 입구에 위치한 6m도 안 되는 작은 단층 건물을 빌렸습니다. 지붕은 양철이었지만 누나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벽은 연한 하늘색으로 칠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에는 평온식당 세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모든 식사가 사랑받는 경험이 되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와서 불을 피우고 육수를 내고 채소를 씻으며 누나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의자를 가져와 문 앞에 앉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오가는 손님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저도 목공소 일을 하루 쉬고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나는 제게 계산대를 맡겼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누나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누나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누나의 학창 시절을 아는 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부잣집에 시집갔던 선희가 고향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남편 버리고 오다니 아깝네라고 속삭였지만 또 다른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잘했어. 여자가 평생 참고 살 그림자는 아니지 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누나는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손님에게 차를 더 따라주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경험 많은 온화한 주인처럼. 점심때 손님이 좀 줄자 누나는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르며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해낼 줄 몰랐어. 민준아.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해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해내고 있어. 누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살 용기를 주고 있어. 누나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공식 결정문을 받았어. 지호 양육권이랑 재산 일부를 인정하는 확인서야. 집은 안 받았지만 공동계좌는 법에 따라 정확히 나눠서 입금됐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여정이 끝났어. 그날 저녁. 누나가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다가 옛 연인인 준영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사에 참석하러 고향에 왔다가 누나가 식당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너답게 사는구나. 누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언제든 힘들면 내가 여기 있을게. 친구로든 네가 필요한 어떤 존재로든. 누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거절의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던 옛날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찾아온 소중한 것들을 존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누나가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누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누나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네가 옷장에 숨었던 날 생각.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제때에 잘 숨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나의 웃음소리가 온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억누르지도 눈물이 섞이지도 않은 그저 살아서 숨쉬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바람이 작은 텃밭에서 나는 레몬잎과 허브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꾸며지거나 빌려온 것이 아닌 진짜 평온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누나의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의지하기만 했던 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별은 부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누나가 자신이 겪었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인내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살고 선택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종적으로 살던 한 아내에서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한 한 여성으로 거듭난 제 누나의 이야기는 행복이 잘못된 것을 억지로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용감하게 손을 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프고 잃는 것이 있더라도 곁에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나의 평온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녀가 낡은 눈물과 새로운 희망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직접 요리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